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진실을 찾아가는 퍼즐 맞추기 간창인데요. 2년 전 월북이라고 판단했던 핵심 증거는 고 이대준 씨가 북한에 표류하던 당시 북한군끼리 나눈 대화의 감청 내용이죠. 그 자료를 본 군 관계자의 보고 내용을 국민의힘이 발표했습니다. 전체 7시간 통신 내용 중에 월북 관련 언급은 딱 한 번 나온다는데요. 북한군이 이 씨를 발견한 지 2시간 정도 지났을 때 상부에 월북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고했다고 합니다. 이 월북 의사가 있었다면 더 적극적이지 않았겠냐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고, 민주당은 왜곡 선동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TF는 문재인 정부가 월북 근거로 삼았던 북한군 감청 내용에는 월북이란 단어가 단 한 번 등장한다고 공개했습니다. 7시간 통신에 해당하는 방대한 내용인데 이 첩보가 그중 월북이라는 단어는 딱 한 문장에 한 번 등장하고 그 전후에 전혀 월북 관련한 내용이 없다. 왜 월북했고 어떻게 월북했고 이런 내용들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TF가 어제 국방부를 찾아 북한군 감청 SI 자료를 본 군 관계자들의 질의하고 당시 국방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문서를 열람한 뒤 종합한 겁니다. 월북이라고 말한 건 고 이대준 씨의 직접 음성이 아닌 월북했다고 한다고 상부에 보고하는 북한 병사의 음성이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상급 부대에서 묻습니다. 월북했느냐 하니까 현장에 있는 북한군 병사가 월북했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TF는 월북이란 단어가 처음 등장한 건 사건 당일 오후 5시로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잡힌 지 2시간이 지난 뒤였다고도 밝혔습니다. 애당초 월북 의사가 있었다면 붙잡힌 순간부터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월북으로 몰고 간 정황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의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이 왜곡과 선동으로 문재인 정부의 잘못을 부각하는 데 혈안이 돼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또 다른 논란은 이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이대준 씨의 북한 표류 사실을 보고받고도 왜 구출 지시를 내리지 않았냐는 거죠. 이 당시 문 대통령은 이 남북 간에 군사 통신선이 막혀 있다며 이 소통 창구가 없어서 구조 협력을 못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국민의힘은 국방부에 확인을 해보니 당시 유엔사 판문점 채널이 살아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유준 기자입니다.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 사망 6일 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군사통신선의 재가동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아쉽게 부각되는 것은 남북 간의 군사통신선이 막혀 있는 현실입니다. 연락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이나 돌발적인 사건, 사고를 막을 수 있고 남북 군통신선이 단절돼 이대준 씨 구조 협력에 한계가 있었다는 취지였습니다. 국민의힘 진상조사 TF는 문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방부가 확인해준 가용 대북 채널은 유엔사가 관리하는 판문점 채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대준 씨 생존이 확인된 시점부터 사망할 때까지 6시간 동안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구조 지시도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당시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남북의 모든 통신 연락선을 차단, 폐지했고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도 폭파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유엔군 사령부가 관리하는 판문점 직통전화가 가동 중이었고 국정원과 통일전선부 간 비공식 한라인도 남아 있었습니다. 실제 사건 발생 다음 날 우리 군은 유엔사를 통해 북한의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통지문을 보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과 통지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문재인 청와대 출신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당시 남북 간의 통신선은 단절 상태가 팩트라며 유엔사가 어떻게 우리 정부의 채널이냐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상 첩보가 의미 있는 사실로 확인되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데 불행하게도 그 확인 과정에서 피격 사건이 발생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2년 전 월북이라고 발표했다가 최근 번복한 해양경찰청 지휘부가 오늘 일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만큼 사의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반려했는데요. 세월호 참사 책임을 물어 박근혜 정부에서 해체됐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부활한 해경, 다시 위기에 처했습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국민과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사실상 월북 관련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해양경찰청장이 대국민 사과 이틀 만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말 임명된 지 불과 6달 만입니다. 해경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새 지휘부를 구성하는 게 답이라며 사퇴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해경청장 외에 지휘부 8명도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당시 월북으로 판단된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던 윤성현 남해해양경찰청장도 포함됐습니다. 실종자는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의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해경 지휘부가 집단으로 사의를 표명한 건 조직 창설 이후 처음입니다. 대통령실은 즉각 법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대통령실은 순수한 뜻은 존중하지만 감사원 감사 등 진상규명 작업이 진행 중인 만큼 일갈 사의는 반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를 찾은 피살 공무원 이대준 씨 유족은 지도부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라며 당시 해경 간부와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청와대 행정관 등 4명을 추가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발견하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보고나고 나서 그동안 죽을 때까지 그 시간 동안 과연 6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조직이 해체되는 치욕을 겪었던 해경이 공무원 월북 발표와 번복으로 또다시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어제 국기문란이라며 경찰을 질타했던 윤석열 대통령. 그 뜻이 김창룡 경찰청장 퇴진 압박이냐는 질문에 오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청장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경찰 전체의 기강회의가 문제라는 뜻이었다는데요. 민주당은 경찰 줄 세우기냐며 비판했고 경찰 내부에서도 반발이 나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의 국기문란을 언급한 자신의 발언이 김창룡 경찰청장의 거취 표명을 압박한 게 아니냐는 분석에 선을 그었습니다. 김창룡 청장에 대한 자진 사퇴라든지 압박, 경고까지 연대해 주신 건 어떤? 임기 이제 한 달 남았는데 그게 중요합니까?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다음 달이면 임기가 끝나는 청장 한 명이 책임질 게 아니라 경찰 조직 전체의 기강 해이 문제를 다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찰국을 둔다고 하니 경찰 장악이라며 반발하지 않느냐며 이번 일은 기강과 질서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기문란 발언을 문제 삼으며 경찰을 줄 세우기 위한 본심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찰을 본격적으로 줄 세우고 정권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본심이 그대로 드러난 셈입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최근 치안정감 인사 때도 선공지, 후 결재가 이뤄졌다며 지역 간 이동을 해야 하는 경찰 인사의 특성을 몰라주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난 8일 언론 등에 공지된 치안정감 인사 역시 공지 이틀 뒤인 10일 대통령 결재가 이뤄졌다는 겁니다. 오늘 정상 일정을 소화한 김창룡 경찰청장은 거취 표명 가능성을 묻자 대통령 말씀에 입장을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국회 공백 상태가 한 달이 다 돼갑니다. 산적한 민생 법안을 외면한다는 비난 여론이 신경 쓰였을까요? 민주당이 국민의힘에게 법사위원장 자리를 양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서 실제로 국회가 정상화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최선 기자입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맡기기로 한 기존 합의를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합의를 지키라고 압박했습니다. 전직 원내대표들이 권한 밖의 약속일지라도 그 약속을 우리는 지킬 테니 권성동 대표는 본인이 직접 한 약속 합의에 대해서도 국민 앞에서 그 이행 여부에 답을 주시면 된다. 이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양당이 검수완박 법안에 합의하면서
한국형 FBI 도입을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던 조건을 요구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실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양보하는 조건으로 검수완박 관련 헌법재판소에 제시된 소송 취하와 사법개혁 득위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기존 협의 내용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의 태도 변화로 원구성 협상의 돌파구가 열리는가 했으나 여러 조건이 달리면서 국회 정상화는 또다시 멀어지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대통령이 순방을 갈 때 관례적으로 여당 지도부가 성남 서울공항에 나와 손을 흔들며 환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 윤석열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에는 그런 모습이 없을 거라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정한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순방길에 여당 지도부의 배웅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권 관계자는 당에서 아무도 안 가고 대통령실에서도 최소 인력만 배웅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여당 지도부와 대통령실 관계자 배웅을 받으며 출국한 역대 대통령과 달리 불필요한 의전은 생략하겠다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의 윤리위 징계 심의를 두고 당내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만큼 당과 거리를 두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최근 이 대표가 윤 대통령에 요청한 비공개 면담도 순방 이후로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달 7일 이 대표에 대한 윤리위 징계 결정이 예고된 만큼 그 전에 비공개 회동이 성사될지는 불투명합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출근길에도 이 대표 징계 문제를 둘러싼 당내 갈등에 대해 묻자 선을 그었습니다. 당무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언급할 사안이 아니에요. 윤 대통령이 말을 아끼고 있지만 이 대표는 이른바 윤핵관이 윤 대통령 의중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말한 데 이어 오늘은 윤핵관 핵심인 장제원 의원을 공개적으로 겨냥했습니다. 장 의원이 당 내홍에 대해 이게 대통령을 도와주는 정당이냐고 비판한 보도를 인용해 드디어 직접 쏘기 시작한다며 안철수 의원과 장제원 의원을 간장에 빗대 비판한 겁니다. 장 의원은 채널A와 통화에서 지금은 국정과제를 뒷받침해야 하는 아까운 시간이라며 답답한 당 상황을 말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어제와 오늘 1박 2일간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워크숍에서는 이재명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가 최대 화두였습니다. 쏟아지는 불출마 요구에 대해 이재명 의원은 108 번뇌 중이라고 말하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전당대회에 출마를 준비 중인 친문 홍영표 의원이 이재명 의원에게 사실상 동반 불출마를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나 나나 출마하는 것이 그게 좋은 건지 아니면 거기에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해 보자. 유력 당권 주자인 두 사람은 어젯밤 워크숍 분임 토론에서 10명의 의원들과 같은 조에 속했는데 이 의원을 향한 불출마 요구가 거셌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자유토론 첫 발언자로 나선 서른 의원도 우리 함께 나가지 말자, 새 인물이 필요하다며 이 의원의 불출마를 촉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워크숍 종료 이후 불출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조별 토론에서 불출마 얘기가 나왔다는 경제위기 극복 방안이나 또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는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의원은 어젯밤 토론에서 대표가 된다고 한들 상처만 남을 수 있다 보니 고민이 많다며 108번 뇌를 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워크숍에서는 이 의원의 거취 외에도 철원회에 대한 오해를 풀어달라, 부동산과 성비위 등 문재인 정부 내에 문제에 침묵했던 걸 반성한다,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넘기고 조속히 대여투쟁 모드로 돌입하자는 등의 발언들이 나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민주당은 워크숍을 마치며 민생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열왕열왕 시작합니다. 정치부 안보겸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인데요. 어디를 개방하라는 건가요? 서울 북악산으로 향하는 등산로입니다.
최근 이 등산로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없도록 폐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폐쇄가 헌재 소장 저 공관 때문에 이제 길이 폐쇄됐다는 거죠? 맞습니다. 헌법재판소 측이 문화재청 산하 한국문화재재단에 요청을 했다는데요. 사생활 침해 및 소음 발생, 보안상 문제로 등산로를 막아달라고 한 겁니다. 오늘 저희 열악야랑팀이 가봤는데요. 등산로가 폐쇄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요. 관리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길 앞에서 시민들의 진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이제 청와대가 개방이 되면서 이제 함께 개방된 도로인데 북악산 가는 시민들은 그럼 많이 번거로워진 겁니까? 그렇죠. 제가 지도를 보면서 직접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간 앞 길로 가면 바로 북악산 등산로로 갈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폐쇄가 된 이후엔 우회 길로 가야 하는데 500m 정도 돌아가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당장 등산로를 개방하라고 압박했습니다. 헌재 측에서는 소장을 과잉 예우하지 말고 오늘 당장 이번 주말부터 그 폐쇄했던 도로를 개방하길 바랍니다. 헌재 소장 측에서 요청한 그 땅은 공공공지라고 합니다. 이 같은 자세는 좀 권위주의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유연적인 그런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할지 논의해보겠다고 합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원전 출장, 의원들 모습이 보이는데 무슨 이야기일까요? 지난 4월에 민주당 의원 3명, 국민의힘 의원 1명이 프랑스와 오스트리아로 원전 관련 출장을 다녀온 게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뭐 출장 많이들 가는데 뭐 외유성이라서 논란인가요? 그건 아니고요. 문재인 정부는 아무래도 원전 의존도를 낮추자는 탈원전을 주장해왔죠. 출장 간 의원도 과거에 비슷한 주장을 했었는데요. 탈원전은 안전을 바라는 많은 국민들의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홍 의원, 이번 출장 땐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을 만나 핵에너지가 탄소 배출을 줄이는 유용한 수단이라는 데 공감한다고 말했다고 보고서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탈원전을 주장을 해놓고 원전 출장을 가는 건 모순적인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인가 본데 당사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하지만 의원들은 탈원전 정책을 뒤집은 건 아니라고 합니다. 당장 탈원전을 할 수 없다면 방사성 폐기물 처리의 선진 사례를 살펴보자는 취지에서 갔다고 설명합니다. 현지에서도 원전을 가동하는 데 있어 안전이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거죠. 홍익표 의원은 지난 정권에서도 해결 못한 문제라 해답을 찾으러 갔다고 했고,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방사성 폐기물 문제 공론화에 여야 의원이 동의해 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6박 8일 일정에는 국회 예산 6,122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네,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괴물이 되지 말자, 이원욱 민주당 의원이 한 말인가요? 네, SNS에 우리 괴물이 되지 맙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요. 어제 열악야랑에서 소개해드린 이재명 의원 지지자 커뮤니티에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 합성 사진을 공유하면서요. 파란 옷을 붉은색으로 바꿔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거냐, 조롱을 넘어 폭력이라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네. 자, 박지원 전 위원장은 오늘도 한마디 했던데요. 네,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동료들을 모두 적으로 돌린 극렬 팬덤의 뺄셈 정치가 패배의 원인 중 하나라고 했는데요. 이재명 의원도 극렬 문파로부터 온갖 고초를 겪었다고 했습니다. 2년 전 민주당을 떠난 금태섭 전 의원도 기고문에서 팬덤 정치를 비판했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도 할 말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고문에서 계속 공수처 반대하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면 신체 특정 부위의 크기가 줄어들 것이라는 저주도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요. 오늘 민주당 워크숍에서도 이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죠. 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팬덤과 국민적 상식에 충돌이 생겼을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니냐. 아직 구체적인 방법까지 내놓진 않았는데요.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이제라도 폭력적인 팬덤 정치 끝내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조금이라도 이렇게 정치 문화가 좀 성숙해지면 좋을 것 같네요. 열악야랑이었습니다. 자, 이 본격적인 장마철입니다. 어제 첫 장맛비 폭우에 특히 중부지방에서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다음 주에도 비가 많이 올 거라고 합니다. 김용성 기자입니다. 하천 주변이 온통 물에 잠겼습니다. 자전거 도로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공원에 설치된 운동기구는 윗부분만 덩그러니 보입니다. 어젯밤 많은 비로 중랑천 수위가 상승하면서 동부간선도로가 1시간가량 통제됐습니다. 물이 빠진 뒤 구청 직원들이 복구 작업에 나서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여기 다 청소를 하면 2시간에서 3시간 걸릴 것 같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간 경기 양주엔 173mm의 비가 내렸고 서울에도 120mm 넘는 강수량을 기록하는 등 장마비는 중부지방에 집중됐습니다. 비바람을 견디지 못한 나무가 쓰러져 도로를 덮쳐 교통이 한때 통제되고 쓰러진 나무가 전신줄을 건드려 서울 동작구 1,700여 세대 전기 공급이 한때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어저께 그 119 와갖고 그 나무 잘랐어. 보행로에 가로 세로 3m, 깊이 1.5m 크기의 땅꺼짐 현상이 발생해 시민 3명이 다쳤고 경기 남항주의 한 카페 일대가 물에 잠겨 고립된 시민 3명이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풍랑특보가 발효된 울릉도 앞바다에선 요트에 타고 있던 승선원 2명이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 초에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글로벌 경제가 워낙 불확실하다 보니 재테크 계획 세우기가 참 힘든데요. 얼마 전에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당분간 집을 사지 말라고 경고를 했었죠. 우리는 어떨까요? 서울에서조차 신축 아파트 단지에서 미분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안건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분양된 서울의 한 신축 아파트. 예전 같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청약 통장을 전적했지만 216가구 중 90%인 195가구가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대단지가 아니고 주변에 신경 시대보다 비싸게 나왔으니까 분위기도 오르고 뭐 간단한 거지. 인근의 다른 아파트 단지도 마찬가지. 대형 건설사가 시공했지만 3분의 1가량 계약이 불발됐고 이달 초 미분양 털기도 실패해 다음 달 초에 재도전에 나섭니다. 부동산 시장 찬바람은 불패시나 서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올 초 47건이었던 서울 미분양 주택은 지난달엔 680건을 넘어섰습니다. 미분양 규모로는 3년 만에 최대치, 한 달 만에 2배씩 물량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 역시 지난주보다 0.03% 떨어지며 이달 내내 마이너스 행진 중. 집값 대세 하락 신호탄으로 해석될 수 있어 실수요자 사이에선 일단 시장을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하락세가 시작된 것 같아가지고 매수할 마음은 없습니다. 떨어질 거라는 전망을 하고 집값이 좀 안정이 되면 그때 매수 의향이 있는데 집값 하락에 가파른 금리 인상이 계속되면서 연말까지 짙은 관망 속에 거래 절벽이 이어질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집을 살까 말까 이런 큰 고민만 있는 게 아니죠. 환율이 워낙 가파르게 오르면서 환전을 언제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이 달러당 1,350원까지 치솟을 거라는 전망 속에 해외여행 계획하신 분들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조현선 기자입니다. 오늘도 원달러 환율 강세는 이어졌습니다. 1,298.2원으로 어제보다 낮게 마감했지만 종일 1,300원 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치솟는 환율은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부담입니다. 가서 쓸 돈이랑 렌트비 같은 경우는 달러로 적용되다 보니까 지금 하는 게 맞을지 좀 기다렸다 하는 게 맞을지 참 고민이 되고요. 코로나 이후로 처음으로 가족 단위로 가는 해외여행이어서 안 갈 수도 없고. 여행 정보 사이트에는 티켓을 구매하려니 200만 원이 넘어 바로 포기했다. 한 달째 환율만 보고 고민 중이다 등의 글들이 올라옵니다. 고물가에 환율까지 오르면서 여행사 해외여행 예약 건수도 기대만큼은 아닙니다. 7월 들어서는 코로나 이전 대비 한 20-30% 정도의 회복세를 나타내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좀 그 기대에 못 미치지 않을까. 달러 강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1,350원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IMF나 금융위기나 아타칸버블 노력 때밖에 없었기 때문에 과도하게 올랐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9월 정도를 고점으로 보고 그 이후에 달러 다시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제 인플레이션이 일단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환전할 때는 은행마다 다른 환전 수수료와 우대 환율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이번 여름 특히 많이 더울 거라고 합니다. 벌써부터 전력 공급 예비율이 10% 밑으로 떨어졌는데요. 자, 그렇다 해도 이 대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옆집보다 전기를 적게 쓰면 전기료를 깎아주겠다고 합니다. 덜 쓰기 경쟁, 탁상 공론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민준 기자입니다. 비 오고 후텁지근한 날씨에 에어컨 가동 등이 늘면서 어제 전력 시장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력 공급 예비율이 올 들어 처음으로 한 자릿수인 9.5%까지 떨어진 겁니다. 7, 8월 성수기도 전에 전력 여유가 아슬아슬해지자 정부가 꺼낸 카드는 전기 덜 쓰기입니다. 에너지 캐시백은 신청한 아파트 단지나 세대 간 전기 덜 쓰기 대결입니다. 참여한 옆집보다 평균적으로 전기를 덜 쓰는 만큼 돈을 돌려받는 겁니다. 가구별 대결에선 1kW 시당 30원을 돌려받는데 아파트 단지 대 단지로 붙으면 절감량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상대평가다 보니 전기를 아껴도 옆집이 더 절감하면 보상을 못 받습니다. 무엇보다 에너지 빈곤층에게 불리한 제도란 겁니다. 부자들에게 혜택이 더 많이 가겠네요. 저소득 계층은 꼭 필요한 만큼만 쓰니까 줄일 여지가 없거든요. 아니 살이 쪄야 살을 빼죠. 정부가 전력 수급 불안 책임을 애꿎은 소비자에 전가하며 탁상 공론만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 여성의 귀갓길을 노린 범죄가 끊이질 않습니다. 이번엔 지하철역에서부터 20분 가까이 20대 여성을 뒤따라간 뒤 성추행을 하고 달아났습니다. 서주희 기자입니다. 늦은 밤 젊은 여성이 오피스텔 입구로 급히 뛰어옵니다. 공용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이 열리자 빠르게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성이 방금 지나간 길을 따라 나타난 중년 남성. 주먹을 쥐어들고 비틀대는 걸음으로 오피스텔 주차장에 있는 차량 주위를 천천히 돌더니 방금 여성이 들어간 공용 현관 쪽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천천히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남성. 6분 뒤 순찰차가 도착하더니 경찰관들이 내려 여성이 들어간 오피스텔로 다가갑니다. 잠시 뒤 공용 현관으로 여성이 내려와 사라진 남성에게 귀갓길에 성추행을 당했다고 설명합니다. 모르는 남자가 쫓아온다는 여성의 연락을 받고 112에 신고한 여성의 가족도 당시 상황을 경찰에게 전합니다. 남성은 2호선 지하철역부터 여성의 집까지 1.5km 거리를 뒤쫓아왔고 여성의 집 가로등 근처에서 여성을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았습니다. 여성은 저항하다 넘어지는 바람에 전치 4주의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누가 좀 따라왔었나 봐. 너무 입고 있어요. 다쳐갖고. 경찰은 CCTV 영상을 분석해 남성이 버스를 타고 달아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승하차 기록으로 40대 남성의 신원을 파악한 경찰은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남성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지나다니는 시민을 마구 때린 남성도 체포됐습니다. 교도소에 가고 싶어서 범행을 했다고 진술합니다. 김민환 기자입니다. 서울의 주택가 골목. 경찰차가 나타나자 신고자가 다가가 손으로 방향을 가리킵니다. 운전석에 있는 경찰관에게 무언가 열심히 설명하더니 주먹을 휘두르며 때리는 신용까지 해보입니다. 지난 21일 아침 8시 반쯤 길을 가던 여성이 모르는 남성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한 겁니다. 하지만 남성은 달아난 뒤였습니다. 남성은 9시간 뒤 2km 정도 떨어진 서울 강남구 번화가 골목에 모습을 다시 드러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살펴보며 왔다 갔다 하더니 별안간 한 여성에게 달려듭니다. 남자분이 오면서 바로 엉덩이를 찼거든요. 여자분들은 그냥 거기 도망가야 됐어요. 아침에 여기까지 서해서 정신 좀 나가고요. 길을 지나가던 여성 3명과 남성 1명에게 목을 조르거나 폭행을 한 겁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들을 경찰차에 태우고 일대를 돌다 주변을 배회하던 남성을 찾아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은 폭행 전과 칠범의 전과자로 교도소에 가고 싶어서 사람들을 때렸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폭행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경찰의 성매매 전담팀 딱 한 곳 있습니다. 성매매 업자뿐만 아니라 성매수자까지 끝까지 추적합니다. 김호영 기자가 단속 현장에 동행했습니다. 장맛비가 쏟아진 어젯밤, 경찰서에 긴장감이 감돕니다. 관내 오피스텔에서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온 겁니다. 그 업주를 검거한 후에 연락을 취해서 아가씨하고 성매수남 이렇게 검거하는 방향으로. 오피스텔의 주변을 살피며 검거 기회를 엿봅니다. 곧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지켜보자고요. 성매매 업주가 오피스텔로 들어온 사실을 확인하고는 진입합니다. 체포영장에서 현시간부로 체포하겠습니다. 예약 메시지를 주고받은 휴대전화를 가장 먼저 확보합니다. 경찰은 이 업소가 지난해 12월부터 온라인 광고를 통해 성매수남을 모집하고 오피스텔 4채를 빌려 성매매를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19만 원 받았어요. 그 업주한테 얼마 줘요? 성매매가 이루어지던 방입니다. 일반 가정집처럼 보이지만 옷장에는 성매매로 벌어들인 돈을 보관하는 금고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 단속에서 검거되는 건 업주와 종업원이 대부분이다 보니 지난해 성매수남 추적을 위한 성매매 산업 전담 수사팀이 국내 최초로 출범했습니다. 그 컴퓨터나 저장 장치를 통해서 돈을 내고 성매매를 했다라는 증거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성매수남들을 이제 순차적으로 출석시켜서. 팀 출범 6개월 동안 검거된 성매수자는 1,000명 가까이 됩니다. 경찰은 어젯밤 확보한 휴대전화도 분석해 성매수남들을 추적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불량으로 서비스 센터에 수리를 맡겼는데 부품이 없다며 7개월이나 자기 차를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가 대안으로 제시한 중고 매입 가격도 시세보다 낮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2016년형 레이 전기차가 기아 정비소 마당에 세워져 있습니다. 타이어 바람이 모두 빠졌고 차량 곳곳에 거미줄도 생겼습니다. 차주는 지난해 8월 이 차를 중고로 구입하고 석 달 뒤 배터리 불량 증상으로 서비스 센터에 맡겼습니다. 배터리의 경우 6년 보증 기간 내에 해당돼 무상 수리가 될 거라고 들었지만 7달째 방치돼 있습니다. 배터리 부품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해당 차량은 2018년 단종됐습니다. 부품에 대한 수급이 어렵고 생산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빨리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나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기다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수리 기간 동안 기아는 렌터카를 제공했지만 휘발유 차량이다 보니 매달 수십만 원씩 기름값을 부담해야 합니다. 기름값을 아끼기 위해 내가 그 차를 산 건데 지금 내가 다달이 내는 기름값이 조만간 내가 지금 산 그 차 가격이 나올 것 같다라고. 기아 측은 차를 돌려달라는 차주 요청에 수리가 안 됐다며 거절했습니다. 대신 중고차로 넘기라며 시세보다 낮은 값을 제시했습니다. 저희 본사에서 가능하기로는 한 600선 이자가격으로 가능을 하는 것 같아요. 혹시 레이 EV 차량 한번 검색 한 번이라도 해보셨나요? 사장님 600이 차도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단종된 이후에도 차량 수리를 위해 8년 동안 부품을 보유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기아는 배터리 부품 수급이 어려워 고객 불편이 있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산 미치광이라는 한글 이름을 갖고 있죠. 쥐과 동물인 호저 2마리가 동물원을 탈출해 한 달째 제주도를 휘젓고 다니고 있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전조등을 켠 차량 앞에 작은 동물 한 마리가 달려갑니다. 온몸에 돋친 가시가 선명합니다. 아프리카나 남미 등지에서 서식하는 쥐과 동물인 산 미치광이, 일명 호저입니다. 적이 공격하면 몸을 오그려 긴 가시털을 곤두세우고 이 가시는 외부 물체에 박히면 몸에서 떨어져 나오는 게 특징입니다. 생김새는 고슴도치와 비슷한데 크기가 중요한 것만큼 큽니다. 최근 제주 성산읍 일대에서 호저를 봤다는 목격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 우리가 이제 강아지들 주려고 사놓은 사료를 탐하고 있었고 차에서 못 내릴 정도로 놀랐으니까 많이 당황했죠. 제주도는 이 호저가 지난달 사설동물원에서 탈출한 개체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이 동물원에선 사육 중이던 호조 10마리 중 2마리가 우리를 빠져나왔습니다. 제주도와 동물원 측이 포획에 나섰지만 주로 밤에 활동하는 야행성인 탓에 한 달이 지나도록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격을 안 하면 공격은 안 할 거라고 방어적인 자세는 취할 수는 있어도 공격은 먼저 안 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호저를 발견하면 민원 콜센터 120번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국내에 입국한 원숭이 두창 의심 환자 2명 중 1명은 실제 원숭이 두창 그리고 다른 1명은 수두로 밝혀졌습니다. 원숭이 두창과 수두의 초기 증상이 비슷하다 보니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피부 질환 모습으로 구별하는 방법을 황규락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이번 주 2명의 원숭이 두창 의심자가 입국했지만 1명은 다행히 수두 환자였습니다. 부산시에서 의심 환자로 신고된 분에 대해서는 분석 결과 수두로 확인되었습니다. 발열과 발진을 동반하는 원숭이 두창과 수두는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수포의 모양이 다릅니다. 경계가 땡글하면서 확실히 보이는데 얘는 조금 더 넓게 퍼져 있으면서 경계도 또 딱별히 보이진 않으니까. 원숭이 두창은 머리에서 시작해 손과 발까지 전신으로 번지지만 수두는 주로 몸통 쪽으로 진행됩니다. 대상포진은 발진이 띠 모양으로 나타나고 손바닥과 발바닥에 나타나는 경우는 드뭅니다. 한 명이 타인을 감염시킬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는 홍역이 제일 높고 수두와 대상포진, 원숭이 두창 순이었습니다. 수포가 올라오는 피부병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진단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딱쟁이가 생기는 이 대상포진, 또 매독 같은 경우도 이제 성기 주변에 이제 발진이나 궤양, 임파선 비대가 커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이제 감별을 해야 됩니다. 피부 질환 중에서 원숭이 두창의 잠복기가 최장 21일로 가장 길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전파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관광 명소인 충남 태안 몽산포 갯벌이 1년간 휴식에 들어갑니다. 무분별한 조개 채취에서 갯벌 생태계를 보존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물이 빠진 갯벌을 호미와 바구니를 든 사람들이 점령했습니다. 호미질 몇 번에 어른 주먹만한 조개가 바구니에 가득 찹니다. 여름철을 맞아 몽산포 갯벌을 찾는 사람은 하루 1,000명이 넘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 조개를 찾는 가득 찼어요. 물때가 좋은 날은. 문제는 무분별한 채취에 조개 씨가 마른다는 겁니다. 한 조사 결과 몽산포 갯벌에 서식하는 조개는 인근 갯벌의 30% 수준에 그쳤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은 몽산포 갯벌 북쪽 15헥타르에 대해 1년간 갯벌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 생태 휴식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엔 탐방객은 물론 주민들의 출입도 완전히 차단합니다. 한 달간의 계도 기간 이후 무단 출입하면 최대 5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부 갯벌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휴식을 주어 자연 회복을 유도하는 갯벌 출입이 금지된다는 소식에 현지 반응은 엇갈립니다. 훼손이 심한 지역부터 이제 그 휴식제를 실시한다고 하니까 더 많은 기대를 하고요. 수입원 자체가 없어지는 거니까 이쪽을 어떻게 막아버리면 찾을 이유가 없는 거죠. 환경부는 다른 갯벌에 대해서도 일정량 이상 조개 채취하지 않기, 작은 개체 놓아주기 등 생태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뒤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다자 외교부대 데뷔전인데 중국의 견제가 시작됐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회의 참석에 불쾌감을 드러냈는데 미국은 곧바로 중국을 비판했습니다. 미, 중 사이에서 외교 시험대에 오른 거죠. 권갑구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뒤 두 번째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가 오는 29일부터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립니다. 30개국 넘는 정상이 모이는 회의를 일주일도 남기지 않고 미중 양국 사이에 거친 설전이 오갔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4개국 정상의 참석을 놓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亚太地区不是北大西洋地理范畴。 중국은 나토를 냉전의 산물로 부르며 유럽 안보 지형 조작으로 미국 패권을 유지하는 수단이라고 비난합니다. 몇 시간 뒤 미국도 불쾌감을 숨기지 않고 한국의 회의 참가 정당성을 언급했습니다. China doesn't get a veto on what meetings the South Koreans attend. 인도태평양의 안보는 유럽과 서로 연결됐고 우크라이나 공격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며 중국을 저격한 겁니다. 나토 정상회의 기간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리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갑구입니다. 내일은 6.25입니다. 6.25 전쟁에서 가장 치열했던 격전지 바로 백마고지인데요. 이름 모를 용사들의 마지막 모습을 기리기 위해 이 발굴된 유품들을 보존하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김태욱 기자와 보시겠습니다. 열흘간 7번 주인이 바뀌었던 격전지. 백마고지는 6.25 전쟁 당시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현장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국방부가 비무장지대 안에서 발굴 작업을 하면서 처절한 전투 상황은 그대로 확인됐습니다. 사격 자세로 쓰러진 병사를 비롯해 화염병으로 쓰인 당시 음료수병이 발굴된 것도 바로 백마고지였습니다. 게이노에서 수류탄 7개가 발견됨으로써 이 백마고지가 얼마나 치열했던 전투의 현장이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대검에는 흙이 가득 묻어 있고 부식된 철모에는 아슬아슬 붙어있는 사단 마크가 보입니다. 숟가락에 깊게 패인 자국은 유족을 찾는 작은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사용 흔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마지막까지 사용하고 돌아가신 분께서 가지고 계시던 어떤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파악할 수 있고 누구 것인지를 좀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그 표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철모, 수통, 숟가락 등 368점의 유품들은 오늘부터 과학적인 보존 처리에 들어갑니다. 먼저 엑스레이, CT 등 관찰을 통해 유품의 상태를 파악합니다. 흙과 이물질을 제거하고 부식이 심한 유품에 약품을 발라 안정시킵니다. 더 이상 훼손이 생기지 않도록 접합과 강화 처리까지 해야 과정이 마무리됩니다. 국립문화재연구원은 올해 12월까지 작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우리나라도 장마가 시작됐죠. 중국은 이미 물폭탄이 쏟아져서 남부 지역에는 이재민이 200만 명이 넘습니다. 나라 밖 소식은 김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2층짜리 주택이 흔들리더니 건물 통째로 내려앉기 시작합니다. 집중호우로 약해진 집안을 버티지 못하고 그대로 고꾸라져 흙탕물로 변한 강에 처박힙니다. 또 다른 건물도 거센 물살을 이기지 못하고 떠내려갑니다. 구조대원들은 보트를 타고 골목을 돌며 인명 구조를 합니다. 중국 중남부 지역에 한 달 넘게 집중호우가 내려 일부 지역에선 한 달 평균 강수량이 1,600mm를 넘는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푸젠, 광시, 광둥, 장시, 후난성 일대 113개 강과 하천이 범람해 주택 수천 채가 파손됐고 이재민도 200만 명이 넘는다고 전했습니다. 장마전선은 현재 북상해 동북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흰색 차량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폐차장에 방치됐던 미국의 대표 전기 자동차 브랜드 테슬라의 모델 S 차량이 자동 발화한 겁니다. 소방관들이 물을 퍼부었지만 배터리 잔열 때문에 불길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웅덩이를 만들어 건물 한 채 진화에 사용되는 물의 양인 약 17,000리터를 채운 뒤 차를 침수시켜 가까스로 진화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시작부터 강렬했던 이번 장마로 각종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어젯밤 침수된 차량이 구조된 모습인데요. 침수와 감전 등의 사고 소식에 주말에도 걱정 많으실 것 같습니다. 남쪽으로 내려간 장마 전선은 내일과 모레까지 제주에 비를 뿌리겠고요. 대기가 불안정해서 내일은 남부에, 모레는 중부 내륙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부터 모레까지 제주에 오는 장맛비는 최대 50mm로 예측되고요. 남부 내륙엔 최대 60mm의 강한 소나기가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며 지나겠습니다.
비구름이 걷히며 기온은 더 오르겠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경북으로 폭염특보마저 확대된 상황이고요. 서울은 31도, 대구 33도까지 오르며 무덥고 후텁지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음 주엔 다시 중부를 중심으로 장맛비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여당은 이준석 대표 징계 문제로 시끄럽고 민주당은 온통 이재명 의원 대표 출마 여부가 관심입니다. 증시는 바닥을 뚫고 환율은 천정을 뚫고 있는데요. 이 본업인 국회는 안 열고 한눈을 파는 게 2년 뒤 총선 공천권 때문이라죠. 이러다 국민 눈밖에 나면 공천 받아본들 당선이 되겠습니까? 마침표 찍겠습니다. 한눈 파는 여야, 두 눈 뜬 국민.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